러시아 제국이 흑해로 숨을 쉬게 해주던 가장 큰 관문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월 29일 아침,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스크, 모스크바 에너지 수출의 심장부로 불리던 이 항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동맥,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 송유관이 바다로 뻗어나가는 하역 지점을 정면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구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넓혀보면 흑해 전체에 혼란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조용히 운용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흑해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던 시로스와 비라트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표적이 되었고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흑해는 더 이상 러시아의 안전한 호수가 아니며 러시아의 물류와 에너지 수송이 언제든 마비될 수 있는 위험 공간으로 변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진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의 심장에서 진동이 훨씬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보로시스크 터미널을 통해 흘러나가던 원유의 약 80%가 러시아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송유관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가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웨키즈 유전에서 시작해 러시아 영토를 1511km나 가로지르며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까지 이어지는 이 관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약 4년 전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수출 루트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쉬운 길, 러시아를 통해 서방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국의 국가 수입 대부분을 사실상 푸틴의 안보 우산 아래 맡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이 마주한 현실은 그 선택에 대해 역사가 부과하는 혹독한 대가, 일종의 카르마입니다. 한편 푸틴은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을 조롱하듯 비웃곤 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포기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내던진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푸틴은 자기 가장 가까운 동맹국 카자흐스탄의 경제 생명선은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군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항구 때문에 말입니다. 공격 직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가 발표한 성명은 외교적 수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행간마다 분노가 묻어나는 문서였습니다. 성명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시설이 순수한 민간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컨소시엄에는 쉐브론과 엑손 모빌 같은 서방 에너지 기업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카자흐스탄은 푸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전쟁이 내 경제와 서방 파트너들의 투자를 직격하고 있다. 당신이 자기 항구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왜 내 원유를 당신에게 맡겨야 하느냐. 보호는커녕 위험만 키우는 안보 우산은 더 이상 우산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은 카자흐스탄이 푸틴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단순한 규탄에 그치지 않고 대체 수송 경로를 긴급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원유가 더 이상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기름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지도를 다시 펼쳐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정학과 경제의 논리가 동시에 가리키는 방향은 남쪽 투르크 세계 에너지 회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로, 그러니까 CPC를 통한 북쪽 루트는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전쟁 한가운데 불길에 휩싸인 노보로시스크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이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길입니다. 보험사는 이 구간을 전쟁 지역으로 규정했고 운임료는 폭등했으며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 해역이 되었습니다. 대안은 오랫동안 책상 위에만 올라와 있다가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계속 뒤로 밀려나 있던 또 다른 길, 중부 회랑의 에너지 축입니다. 바쿠 티빌리시 제이안, 이른바 BTC 송유관입니다. 새로운 전략 지형에서의 루트는 대략 이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악타우나 쿠릭 항구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 또는 철도 화차를 실은 페리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으로 건너갑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러시아 영토를 완전히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바쿠에 도착하는 순간 카자흐스탄의 원유는 러시아의 통제에서 해방됩니다. 이를 위해 악타우와 쿠릭 항만의 확장과 현대화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카스피해를 건너는 선박의 회전율을 높이고 환적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카자흐스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쿠에서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두 가지 루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짧고 빠른 바쿠 수프사 노선으로
조지아 흑해 연안 수프사 항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전략 노선인 바쿠 티빌리시 제이한 BTC로 편입되는 경로입니다. 이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을 관통해 조지아의 수도 티빌리시 인근을 따라 터키의 지중해 연안 도시 제이한 터미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앙카라와 아스타나가 지도 위에 선을 긋고 그려본 꿈의 노선도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도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외교적 메시지만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수표책을 함께 들고 돌아왔습니다. 노보로시스크 공격 직전인 2025년 11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역사적인 합의들이 잇따라 체결된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간에는 총액 172억 달러가 넘는 30여 개의 양자 협정이 한꺼번에 서명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석처럼 눈에 띄는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철도 차량 기관차 제조 대기업인 웨브텍과 맺은 4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도 아니고 농업도 아닌 화물 기관차일까요? 미국이 카자흐스탄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를 러시아의 물류 패권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 철도를 현대화하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물 기관차를 공급하겠다. 이제 너의 석유와 우라늄, 각종 핵심 광물을 러시아가 아니라 카스피해를 통과해 서방으로 실어나가라. 이 그림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거대 세력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붙은 러시아 서부 전선이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하며 위험한 힘이 카자흐스탄 동쪽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지정학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지고 물러나면 그 공간은 곧 다른 강대국이 메웁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베이징의 위안 외교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쏟아부은 1대1로 관련 투자액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다리와 도로, 공장을 짓는 데 쓰이는 자본이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이는 돈입니다. 러시아의 약점을 파고든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하나씩 자기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아스타나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식 안보 구조에 더 깊게 묶이도록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카예프 대통령은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도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쟁으로 상처 입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러시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경제력으로 상대를 숨막히게 만드는 요구 많은 중국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앞찾기에 눌리듯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보로시스크 폭격과 러시아 경로의 사실상 붕괴는 카자흐스탄을 중국에 더 깊이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자흐스탄이 서방으로 원유를 내다 팔 수 없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중국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유일한 구매자가 된 중국은 가격을 잔혹할 정도로 후려치는 거래 관행으로 유명합니다. 즉, 카자흐스탄 경제는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는 대신 중국 의존이라는 또 다른 족쇄에 스스로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단극 구매자, 이른바 일방 독점 구조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자흐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세 번째 길, 탈출구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루트, 카스피해를 건너 투르크 세계와 서방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230억 달러짜리 당근을 받으면서도 그 당근 뒤에 숨은 채찍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터키를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보로시스크 위기는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카자흐스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투라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계기는 노보로시스크 폭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에너지 결혼 관계에 첫 균열이 생긴 진짜 순간은 훨씬 이전, 러시아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타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북부의 겨울나기에 필수적인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겨울철 만성적인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북부 지역 주민들의 난방을 책임질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전략적인 가스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설에서 처리된 러시아산 가스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고 대신 다른 형태의 대금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오렌부르크 시설을 강타하는 순간 이 공급선은 하룻밤 사이에 위태로운 줄다리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가 바로 전선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는 냉엄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렌부르크의 위기는 두 나라 사이에서 에너지 갈등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곧바로 물류와 국경으로 번져갔습니다. 위성사진과 물류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의 여러 관문에서 수킬로미터씩 이어진 트럭 행렬이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운전사들은 며칠씩 국경에서 발이 묶였고 공급망은 군데군데 끊어졌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베를린 장벽이 무한한 우정과 전략적 동맹을 강변하던 두 나라마저 가르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답은 푸틴의 안보 공포증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크렘린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물자와 컨테이너를 잠재적인 트로이 목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나 사보타주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러시아 관료 체계를 잠식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과 세관은 기술적 검사를 명목으로 수천 대의 트럭을 국경에서 가로막고 서류와 화물을 쥐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카자흐스탄을 지나 러시아 또는 유럽으로 향하던 각종 상품은 과도하고 지루한 통제 절차에 묶여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카자흐스탄이 그려온 환승허브 국가 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였고 카자흐스탄 경제의 핵심을 직접 겨냥한 일종의 경제적 질식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도 마냥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타나는 모스크바의 공격적인 태도에 맞서 조용하지만 집요한 저항과 상호 대응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세관 당국도 러시아를 오가는 화물에 대해 일부러 통관 절차를 늦추고 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사소한 규정을 빌미로 시간을 끄는 등 관료주의를 무기 삼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국경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럭은 국경마다 며칠씩 갇혔고 물류 비용은 치솟았으며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 그림자 경제 전쟁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무역을 막는다면 나 역시 당신의 물류 생명줄을 조일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물류, 외교, 안보가 서로 얽혀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완벽한 지정학적 폭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카자흐스탄을 러시아의 중력장에서 서서히 떼어 네투르크 세계와 서방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금을 제공하고 터키는 통로를 열어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쥐고 있던 옛 루트를 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새 힘이 맞물린 하나의 일종의 체크메이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모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노보로시스크와 CPC 송유관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항구 하나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물류 시스템 자체가 서서히 질식당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노선을 바꾸면서 러시아가 치르게 될 비용은 추상적인 위신 손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외화 수입의 증발, 그리고 에너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지렛대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타격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카자흐스탄산 원유 한 배럴마다 통과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보로시스크에서 카자흐스탄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를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재를 우회해왔다는 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카자흐스탄산 원유 비중이 높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산 원유가 한데 섞여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제재를 피해 외화를 손에 쥐는 비밀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CPC 터미널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카자흐스탄이 이 송유관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통과 수수료와 외화 수입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카자흐스탄을 방패막이로 삼아 에너지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어려워집니다. 11월 29일 흑해의 차가운 물결 속에서 터져나온 폭발은 단지 VP의 부표나 그림자 선단, 유조선 한 척을 날려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흑해는 러시아의 호수라는 독트린, 그리고 러시아 중심의 동맹 구조 자체에 거대한 구멍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의 대체 루트 모색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북에서 남으로, 전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러시아에서 터키와 투르크 세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 변화는 제국의 물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붕괴의 과정이며 미국에게는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투르크 세계에게는 역사적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와 물류축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연 러시아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국의 원유 밸브를 바쿠제이한 송유관으로 완전히 돌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과 터키는 이 역사적인 기회를 살려 아시아에서 새로운 에너지 초강대국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왜 하필 제이한이고 왜 터키일까요? 여기에 다층적인 전략적 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쿠 티빌리시 제이한, BTC는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송유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송유관은 러시아 흑해 연안의 혼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가 전쟁 지역으로 낙인 찍혀 보험료와 운임이 폭등하는 동안 제이한 터미널은 나토의 보호 아래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이것은 곧 자국 원유에 붙는 위험 프리미엄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언제든지 밸브를 잠그겠다고 협박하거나 기술적 고장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위협은 BTC 루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송유관은 투르크 국가들의 주권과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BTC는 단지 안전하기만 한 송유관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송 능력과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에너지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러시아의 인프라와 달리 BTC는 현대적인 감시와 제어 시스템, 안정된 유지 보수 체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제이한을 통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러시아를 에너지 공급자로서 압박하는 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BTC의 수송 능력을 최대한 가동하면 러시아 전쟁 자금 창고에 직접 구멍을 뚫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줄어들면 전쟁을 유지하는 상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러시아를 완전히 방정식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독점 공급자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크고 후순위로 밀려난 선택지로 격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카자흐스탄이 노선을 바꾸면 카스피해의 동쪽과 서쪽을 강철 송유관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려집니다. 이 철의 회랑은 러시아를 우회해 동서 양끝을 직접 잇는 새로운 에너지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는 푸틴이 집단 안보 조약기구 같은 지역 동맹을 앞세워 주장해온 경제 통제 서사를 뿌리째 흔듭니다.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모스크바의 안보 우산과 군사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터키와 미국,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포함한 복수의 파트너와 맺은 경제 및 인프라 협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와의 일종의 단일 에너지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노보로시스크의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 푸틴의 지역 리더 이미지와 함께 그 배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웨브텍 계약은 이 전환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계약에는 300대의 차세대 화물 기관차 생산과 유지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차들은 트란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 이른바 중부회랑을 달리게 될 철의 다리입니다. 미국은 이 계약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물류 독립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영원히 끼어있는 교각 국가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신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회랑을 활성화해 러시아를 둘러싸는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려 합니다.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 트란스카스피안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웨브텍의 화물 기관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약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성공, 그리고 미국의 금융적 지원이 한 점으로 모이면서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을 압착하던 기계의 압력을 서서히 낮추고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세 번째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길의 한쪽 끝에는 터키와 투르크 세계의 통합 가능성이, 다른 한쪽 끝에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의 차가운 바다에서 튀어오른 물방울은 카자흐스탄의 지도와 러시아의 지도를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류의 선이 바뀌면 동맹과 권력의 선도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 위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번 방향을 완전히 틀어 BTC와 중부회랑에 올인하는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중앙아시아의 주인처럼 군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11월 29일 노보로시스크에서 울려 퍼진 폭발음을 단지 항구 하나의 파괴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지각판 이동의 신호탄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시청자와 독자를 향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연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무릅쓰고 완전한 노선 전환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터키는 이 기회를 실제 에너지 초강대국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제국의 물류 혈관이 하나둘 끊어지는 이 과정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간 흑해와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철과 기름의 흐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마지막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카자흐스탄일까요? 터키와 투르크 세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일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지켜보면서 이 에너지 전쟁의 진짜 승자를 함께 분석해보자는 제안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반다노이, 팁뚝가, 류 이틴치, 리인 마츠 가이으아, EPN 챗 GPT, 다노이, OKMES, 노이 팁 가이, NGAV, 드 마츠 노이 덩 트크, 반 지으 퐁 가츠바, PN틱 바우치 방 디행한, 린 마츠, KH 홍러이 라치 NH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갈등을 넘어 훨씬 더 넓은 지정학적 장기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보로시스크의 불길,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장의 폭발, 국경을 뒤덮은 트럭 행렬, 그리고 바쿠 티빌리시 제2한 송유관과 중부 회랑의 부상까지. 이 각각의 조각은 따로 보면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 즉 러시아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유라시아 변방국들의 집단적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세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기존 에너지 결혼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프라와 루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원유 수송선이 공격받을 위험과 함께 서방 제재에 휘말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모스크바의 정치적 충성심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질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를 버리고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길입니다. 이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서는 줄이를 둘 수 있지만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구매자가 되는 에너지 종속 구조가 굳어지게 됩니다. 가격 협상력은 거의 사라지고 정치적 자율성 역시 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미국과 터키, 유럽 시장으로 이어지는 중부 회랑과 BTC에 과감히 올라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초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러시아의 반발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변화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향후 수십 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단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핵심 축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몸을 틀느냐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변국의 선택과 노선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터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자신을 유럽과 아시아, 이슬람 세계와 서구 사이의 가교로 정의해왔습니다. 이제 BTC와 중부 회랑을 통해 에너지의 가교, 물류의 가교라는 새로운 전략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제2한 터미널은 그동안에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잠재적으로는 동지 중의 가스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허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면 터키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는 몇 단계 더 상승할 것입니다. 미국의 계산도 복잡하지만 명료합니다. 워싱턴은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회색 지대로 방치해온 대가를 이제서야 체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촘촘한 인프라 네트워크로 묶으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유라시아 내륙 전체가 두 권위주의 블록의 앞마당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카자흐스탄과의 172억 달러 계약을 통해 단지 철도 차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회랑을 사는 셈입니다. 미국의 외부텍 기관차가 카스피해 연안에서 유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화물 운송이 아니라 전략적 연결망의 실체화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고도 중앙아시아의 자원이 서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할 역시 이 판 위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 그리고 러시아 내 전략시설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통해
러시아가 오랫동안 쥐고 있던 에너지와 물류 지렛대를 하나씩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만 설비와 CPC VPU 부표에 대한 타격,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공격, 오렌부르크 가스 시설의 마비는 모두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적 타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단지 자기 영토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짜여 있던 전체 에너지 지도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자신의 내해처럼 사용하며 지역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던 구조가 드론 몇 대의 타격과 보험사의 전쟁 지역 지정 한 줄로 인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본다면 노보로시스크 폭격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표적이 러시아 군함이나 러시아 국영회사의 유조선이라 하더라도 내일의 표적이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가던 선박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 지역으로 분류된 해역에서 민간 선박이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은 해상보험료와 운임을 폭등시키고 결국 카자흐스탄의 수출 수익성을 잠식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카자흐스탄이 노선을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냉정한 비용 편익 계산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를 계속 통로로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전쟁 리스크, 제재 리스크, 정치적 종속 비용과 BTC 및 중부 회랑으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할 초기 인프라 투자와 러시아의 반발 비용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런 변화에 순순히 적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카자흐스탄과 같은 주변국이 서방과의 관계를 심화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일부러 줄이거나 국경 통과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제조업과 소비재 유통에 간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법, 혹은 정보전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정권이 친서방으로 치우쳤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내 여론을 흔드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노보로시스크와 오렌부르크 사건 이후 카자흐스탄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 붕괴에 가깝습니다. 에너지와 물류에서 파트너를 믿을 수 없게 된 순간 동맹과 협력의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합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향해 내뱉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고 내 무역을 막는다면 나는 왜 계속 당신을 동맹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카자흐스탄이 서방과 투르크 세계만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인프라 투자와 소비재 시장, 안보 협력 등 다방면에서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거리를 둘수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택해야 할 전략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줄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회랑과 루트를 동시에 열어두는 다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BTC와 중부 회랑을 통해 터키와 유럽으로 나가는 에너지길을 확장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중국과의 교역과 인프라 협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러시아 의존을 줄이는 것이지 러시아를 대신해 중국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이런 다변화 전략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 지역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고 여러 제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줄타기와 균형 잡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이 펼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의 외교는 디지털 시대에 되살아난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 외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낙타 대신 철도와 선박을 타게 되었을 뿐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노보로시스크로 돌려보면 그곳에서 일어난 폭발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흑해를 러시아의 호수로 만들어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틀어주던 시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물류가 모스크바를 통과하지 않고는 서방으로 나가기 어려웠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파괴와 고통을 낳았지만 동시에 억눌려 있던 구조적 변화를 강제로 앞당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류, 안보와 동맹 구조가 동시에 요동치는 이 전환기에서 카자흐스탄은 수동적인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는 한 세대 안에 단순한 내륙 국가에서 유라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도, 반대로 두 강대국 사이에서 또 한 번 짓눌리는 완충지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 그서버린 심장은 어디로 다시 박동을 시작할 것인가? 러시아의 항구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카스피해를 건너 바쿠와 제2한, 그리고 더 먼 서방의 항구에서 새로운 박동을 시작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심장의 박동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되느냐에 따라 흑해와 카스피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정치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그 새로운 회랑 지도의 첫 선을 긋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